예, 지금부터 2024 헌나 9호 국무총리 단핵 사건에 관한 변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소추위원 나오셨죠? 대리인 김기훈 변호사님, 그다음에 양재, 김주연, 한태근, 황희석, 이상호 변호사님, 예. 그다음 비청구인 본인 나오셨죠? 예. 법무법인 에이펙스 강현중, 김동윤, 박기웅, 최상철, 박경재 변호사님. 예.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추 사실 요지를 진술하고 피청구인 측에서 의견을 진술하시겠습니다. 준비기일 결과를 상정하고 지난 변론 준비기일 이후 제출된 서면 확인과 양 당사자 의견을 듣겠습니다. 증거 체부를 결정하고 증거 조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청구인 측에서 소추 사실의 요지를 10분 범위 내에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님, 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입니다. 본 사건의 신속한 심리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헌법재판관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나라 국무총리의 지위는 다른 법제와 비교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독특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국무총리라는 지위는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특성으로 인해 직접 선출되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에 비해 민주적 정당성의 토대는 약한 면이 존재하고, 또 한편으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최종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특성으로 인해 다른 임명직 공무원에 비하여는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이 보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무총리라는 지위에 대하여는 보통의 임명직 공무원이 갖는 헌법수호 의무보다 더 강한 주의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헌법상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국무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 대통령을 보좌할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오늘 피청구인 한덕수에 대한 탄핵 소추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지난해 12월 3일 내란의 밤 계엄의 충격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무장한 군인과 경찰을 앞세워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과 법관들을 체포, 감금하고 국회를 침탈하고자 하였고,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를 군을 동원하여 사실상 장악하고자 하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만들어진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소추안, 정부 예산 삭감 등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헌법상의 견제권을 행사한 삼권 분립의 헌법 정신에 따른 국회의 권한 행사에 대하여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행위라 규정하고, 나아가 국회를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으로 낙인 찍으면서 국회를 일거에 척결하기 위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2024년 4월에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띈 것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제기되었던 검찰 독재에 대한 야당 탄압 정적 죽이기, 의대 정원 갈등,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과학기술 R&D 예산 삭감, 대파값 파동 등 윤석열 정권의 실정이 총선의 민심을 가를 이슈로 등장했고, 그중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명품백 수수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최상병 사건의 수사를 대통령 경로 때문에 강제로 무마시키려 했다는 의혹 등 대통령 및 영부인과 관련된 이슈가 총선 기간 내내 주목을 받았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윤석열 정권의 총선 패배 유발자는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 부부였습니다. 지난 총선은 민주화 이후 집권 여당 최악의 참패였고, 이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견제의 역할을 야당에게 부여하고자 했던 국민들의 냉정한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국민의 선택으로 만들어진 헌정질서를 군경을 동원해 일거에
무너뜨리고자 했던 총선 민의에 대한 배반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제22대 국회가 들어선 이후 국회는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을 수차례 의결하였는데 그때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위 두 건의 특검법은 대통령 및 그 가족과 직접 관련된 사안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해 충돌 방지 차원에서 제한되어야 하며 반복적인 거부권 행사는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이를 만류하기는커녕 그때마다 국무회의를 통해 제2요구권을 의결하여 이해충돌 방지의 외관을 만들어내는 데 일조함으로써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남용 행위를 조장하고 방치하였습니다. 계엄이 선포되던 12월 3일 저녁 피청구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적 소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계엄법 제2조 5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6항에는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스스로 증언하고 있듯이 국무회의는 사실상 없었고 간담회 수준의 흠결 많은 국무회의를 수수방관한 책임이 큽니다. 피청구인은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적 내란 행위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반대 의견을 피력하였다는 것 외에 특별한 대응을 했다는 것이 알려져 있지 않고 내란 행위가 전개되는 엄중한 상황을 그저 멀뚱멀뚱 지켜보기만 했다는 의혹으로 보자면 내란 행위를 사실상 묵인 방조하였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피청구인에 대하여 형사 책임은 변론으로 하고 그 정치적, 헌법적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비상계엄이 해제된 후에도 피청구인은 내란 행위로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그 혼란을 가중시키고 불확실성을 키우는 행보로 일관하였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여당 내에서도 탄핵 찬성 입장이 나오고 대통령 퇴진 문제가 거론되는 가운데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담화문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 피청구인은 한동훈 대표와 함께 국민의힘 당사에서 여당과 국무총리가 공동으로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동 국정 운영 구상은 아무런 헌법적 근거가 없는 반헌법적 언동으로 전국 안정에 기여하기보다는 오히려 국정 질서의 혼란을 더욱 부채질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비상계엄 해제 후 내란 주모자 및 가담자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의 수사가 본격 개시되는 가운데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하여 중립성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사를 담당할 상설특검 검사 임명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검사 임명을 거부한 데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피청구인도 국회에서 적법하게 의결된 특별검사 임명안의 효력을 부정하며 특별검사 임명을 거부함으로써 내란 관련자들에 대한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방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에게는 공석이 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여 헌법재판소가 완전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비상계엄으로 무너진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전국의 안정을 도모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헌법상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피청구인은 이미 여야 합의로 적법하게 선출된 헌법재판관 후보의 임명을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였습니다. 헌법과 국회법 어디에도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는 헌법 제49조에서 천명한 국회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한다는 헌법적 규정을 망각한 처사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헌법재판소의 구인 완전체 구성이 절실하고 시급하게 요구되는 상황에서 국회는 이를 거부하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피청구인에 이어 권한대행이 된 최상목 부총리에 의해 2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이루어져 불완전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가 정상화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여야 합의를 통해 적법하게 선출되고 추천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거부한 것은 국회의 적법한 선출을 무시하고 헌법재판소의 완전체 구성을 거부함으로써 헌법재판소를 사실상 무력화시켜 탄핵 심판 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권한대행이 되면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내란 가담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헌법재판 탄핵 심판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정 혼란을 조기에 종식시키고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울 헌법상 책무가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특별검사의 수사를 가로막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함으로써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 국무총리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보다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하므로 그 헌법의 중대성이 다소 대통령의 그것보다 약한 경우에도 충분히 탄핵될 수 있다는 이론을 굳이 차용하여 오지 않더라도 피청구인은 앞서 살핀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탄핵이 인용되고 남을 정도로 그 헌법 적대적인 태도와 헌법과 법률의 위반 행위가 명백하다 할 것이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의 헌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로 인해 야기된 헌법 질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피청구인이 국무총리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에 의해 발생하는 국가적 손실보다 압도적으로 크다고 볼 소지가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들께서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회복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피청구인을 파면하여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피청구인 측에서 소추 사실에 대한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웅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 탄핵 심판에 대한 법률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저희의 그런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 심판 제도가 엄격하고 남용이 방지돼야 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의회의 의결 정족수, 국회의 의결 정족수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주석재판소법에 보면은 권한대행자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의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 본래의직에 대한 탄핵 발의 및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보다 더 가중된 정족수를 충족해야 하므로 권한대행자로서는 탄핵된 결과 원래의 신분을 잃는다 하여 대행자에게 더 불리한 점은 없다라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 실무 제도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기재하고 있으며 특히 탄핵 대상자의 권한 대행자 또는 직무 대행자는 원래의 대상자와 동일한 지위에서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점에서 이들을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 또한 대행되는 공직은 탄핵 대상이 되지만 본래의 직은 탄핵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대행자로서의 직무 집행 중에 위법 혐의를 사유로는 탄핵 대상이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탄핵 소추 대상에 되는지 해당되는지 여부도 그 권한 대행자가 대행하는 직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듯이 마찬가지로 권한 대행자에 대한 탄핵 소추 발의 및 의결 정족수는 역시 대행하는 그 직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헌법상 탄핵 소추대의 목적과 취지에도 맞닿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탄핵 소추 사유 중에 권한 대행 전 본래의 직에서 발생한 사유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탄핵 소추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 각하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탄핵 소추에 대한 5가지 탄핵 소추에서 개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 제2호와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제2호유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환보하고 그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제2호유권은 헌법상에 보장하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더 나아가 법률안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면 당연히 대통령은 제2호유권을 행사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8구헌나 2일의 결정에서도 국무총리의 대통령의 보좌 의무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 의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사유인 비상계엄 및 내란 행위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 및 내란 행위에 관해서 소추인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보면은 피청구인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았다는 주장, 피청구인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 주재했다는 주장, 피청구인이 비상계엄 선고를 제지하지 않고 이에 관하여 최소한 묵인 내지 방조했다는 주장이 그 행위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들은 그 어느 것도 하나 확인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 당일 오후 8시 40분이 돼서야 비로소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했고 그 다음에 국무회의를 직접 소집한 것도 아니며 그 다음에 피청구인은 비상계엄 선고 계획을 전해 듣는 즉시 반대 의사를 강하게 표명하고 이를 막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해제 2024년 12월 4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자마자 피청구인은 국회의 결의를 존중하여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동 국정운영 시도와 관련된 탄핵소추안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피청구인의 2024년 12월 8일자 담화문 취지를 보면은 행정부의 모든 공직자들 모두 국정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혼란을 타개하기 위해 여당 등과 국회에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이것은 일상적인 당정 협의이며 또한 윤석열 대통령을 국정 운영에서 배제한다는 취지의 표현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및 권한 행사에 관한 문제를 언급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이후에도 이와 관련한 조치나 행위도 어떠한 행위도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점만 보더라도 이 탄핵소추 사유가 얼마나 자기적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청구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이후에 13일간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았다는 소추 사유입니다. 특별검사 제도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하여 공정한 수사와 기소를 보장하는 데 그 핵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검사에 임명되어 관한 법률 제3조 1항에 보면은 특별검사 후보 추천에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체 없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같은 조항에서 보면은 위원회 추천 기일이나 특검 임명 기한들은 모두 5일과 3일로 구체적으로 기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체 없이의 의미는 우리 법령 위반 심사 기준에 보면은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지체는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검사 후보 추천의 구성과 관련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2024년 11월 28일 날 제2조가 개정되었습니다만 이 개정된 제2조를 보면은 특별검사의 추천 과정에서 교섭단체 간 균형을 전제로 하여 특검의 공정성 및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특검법의 제4조 및 4항 및 제7항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사안에 대하여는 특정 교섭단체를 배제함으로써 특정 정당이 절대적 권한을 독점하는 위헌 유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2024년 12월 3일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되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정 규칙의 위헌 유법성에 대한 숙고를 위하여 후보자 추천 의뢰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고 이는 정당한 사유에 기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 지체를 할 것입니다. 또한 실제로 계엄 선포와 관련된 수사에 아무런 지장도 초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특검법 제3조 1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의 수호와 유지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어떠한 헌법상의 위반도 없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 제111조에 보면은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한 자를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는 전혀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 1987년도 개정된 현행 헌법을 보면은 다시 헌법재판소를 도입하면서 그 직전의 헌법과 달리 대통령의 임명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대통령은 상원의 승인이 있은 후에도 그 임명 여부에 대해서 재량권, 디스크레션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은 실질적인 것으로서 그 임명 여부에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헌법 제111조에서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통령 임명 권한의 행사 기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설령 헌법재판관 임명 행사에 대통령의 자기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후보자 선출 후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국회가 선출한 후보자 3인에 대하여 그 임명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여야 합의를 조건으로 임명을 보류한 것입니다. 우리 헌법상 통치구조에 비춰볼 때 선거를 통해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된 대통령에 비하여 권한대행은 그 민주적 정당성에 한계가 있으며 일시적이고 임시적 지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권한만을 행사, 현상을 변경을 초래하는 권한의 적극적 행사는 자제돼야 합니다. 따라서 권한대행이 가지는 민주적 정당성의 한계를 국회의 실질적인 합의를 통해 보완되어야만 헌법기관의 임명과 같은 적극적 권한 행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연방 하원과 상원에 해당하는 연방의회와 연방참사관에서 헌법재판관 선출 시에는 3분의 2의 가중 다수결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수당과 소수당의 합의를 강제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에 대한 국회 내 의견 합치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오히려 헌법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우리 헌정사에도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탄핵심판 소추 사유는 모두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해당되는 각 사유가 명백히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탄핵심판 사유에 부적법 각하 내지는 기각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 순서로 준비기일 결과를 변론에 상정하고 의견을 확인하겠습니다. 수명 재판관이었던 김영도 재판관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예, 먼저 양 당사자가 준비기일에 제출한 서증을 확인하겠습니다. 청구인 측에서는 갑제 1호증부터 갑제 86호증의 11호증까지 제출하셨고 모두 준비기일에서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피청구인 측에서는 을제 1호증부터 13호증까지 제출하셨고 그 중에서 을제 1호증부터 을제 10호증까지 준비기일에서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이어서 준비기일에서 정리된 이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소추위원 측에서 주장을 보겠습니다. 이 사건 소추 사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습니다. 첫째, 피청구인은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제2요구권 행사와 관련 이해충돌 방지 외관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국무회의를 주재하여 법률안에 대한 제2요구안을 의결함으로써 헌법 7조, 40조, 49조, 86조 등을 위반하였다. 둘째, 피청구인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를 권한 없이 소집하고 참석하는 등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돕거나 묵인 방조하고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공모 또는 묵인 방조하는 등 헌법상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헌법 7조, 86조, 국가공무원법 56조 등을 위반하였다. 셋째, 피청구인과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의 공동 국정운영 체제는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상 근거가 없으므로 헌법 7조, 66조 4항, 74조 1항 등을 위반하였다.
넷째, 피청구인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지체하고 있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헌법 71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3조 1항 등을 위반하였다. 다섯째, 피청구인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함으로써 헌법 66조, 111조, 113조, 헌법재판소법 23조, 국가공무원법 56조 등을 위반하였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정리가 되었는데 소추위원 측 맞습니까? 예. 다음으로 피청구인 측의 주장을 보겠습니다. 먼저 피청구인은 적법 요건에 관하여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피청구인은 대통령 대행의 직위를 겸하고 있어서 헌법 65조 2항 단서에 따른 가중 탄핵 정족수를 충족시켜야 함에도 본회의 가결은 이를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탄핵 심판 청구는 무효인 탄핵 소추 의결에 근거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라는 적법 요건에 관한 부적법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피청구인은 본안에 들어가서 이 사건 소추 사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다투고 있습니다. 첫째,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제2요구권 행사 관련입니다. 대통령의 제2요구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며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총리는 이를 제지할 헌법상 권한이 없다. 국무회의는 심의기관이므로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결에 무속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셨고요. 둘째,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다투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2024년 12월 3일 20시 40분경 대통령 호출로 대통령실에 도착하여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갑자기 알게 되어서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을 뿐이다. 사전에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계엄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이 일체 없다. 국무위원들의 반대와 우려를 전달하여 계엄을 막고자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여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였을 뿐이고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최를 위한 소집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는 안건이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소집이 통지되고 개의 5분 만에 마무리되어 충분히 심의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의안 제출, 검토 의견 명시, 의결 절차 및 부서 등이 없었기 때문에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차이가 있었다. 피청구인은 2024년 12월 4일 국회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결의에 따라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해제를 건의하였고 대통령의 지시로 비상계엄 해제안 처리를 위하여 국무위원들을 소집하였다. 그러나 국무위원들의 도착이 늦어져서 같은 날 04시 27분경 국무회의를 주재하여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심의 가결하였다. 대통령은 피청구인과 어떠한 협의나 의사연락 없이 국회 등에 계엄군을 진입시켰고 피청구인은 방송을 통하여 이를 알게 되었을 뿐이다. 세 번째로 공동국정 운영과 관련한 피청구인의 주장 내용입니다. 피청구인 담화의 주요 내용은 행정부 공직자들 모두 국정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혼란 타개를 위하여 여당 등과 국회에 협력하겠다는 것일 뿐이다. 대통령을 배제한다거나 퇴진 및 권한 행사에 관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네 번째로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된 주장입니다. 피청구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것은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의 구성 자체의 위헌성 등이 문제되고 있었기 때문이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기한 합리적인 범위 내의 지체이다. 내란 혐의 수사는 경찰, 검찰 및 공수처 등에 의하여 이미 개시되어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피청구인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다하지 아니한 행위가 수사 진행을 방해 또는 지연시키지 않는다. 다섯 번째,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한 주장입니다.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이지 의무가 아니고, 의무라고 하더라도 준수하여야 할 기간은 헌법 27조, 111조 2항 및 3항의 입법 취지, 선출 절차 진행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한 상당한 기간이다. 이와 같은 상당한 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경과하였다면 지체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데, 정당한 사유는 후보자 선정과 관련한 정치적 협의, 인사청문회 및 본회의에서의 표결 등 재판관 선출 절차 진행에 소요된 기간, 당시 정치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즉시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고, 이는 임명의 일시적 보류이지 거부는 아니므로 부조약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사고 시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헌법재판관의 임명과 같이 현상의 변경을 초래하는 적극적 권한 행사는 자제되어야 한다. 탄핵소추 의결의 당사자인 국회가 탄핵심판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선출하는 것은 소추와 심판의 분리 원칙에 위배된다. 당시 국회 헌법재판관 3인의 선출 가결은 국회를 구성하는 정당 중 의석 우위를 점하는 특정 정당에 의하여 진행된 것이다. 현행헌법은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형식적 심사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비교법적으로도 대통령이 연방대법관의 임명 여부에 대하여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경우를 참고하여 해석해야 한다. 예, 이상이 피청구인 측의 주장인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준비기일 결과를 변론 상정하는 것에 대해서 양 당사자 측에 특별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먼저 청구인 대리인. 예, 이해 없습니다. 예, 피청구인 대리인. 없습니다. 예. 이상으로 준비기일 결과의 변론 상정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제출 서면을 확인하고 이에 관한 의견 진술을 듣겠습니다. 청구인 측에서는 청구인 측에서 제출한 서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12월 27일자 탄핵심판 청구서, 2025년 1월 17일자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서, 그리고 2025년 1월 22일자 입증계획서, 2025년 2월 3일자 국무총리실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서 및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공수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에 대한 기록 인증 등본 송부 촉탁 신청서, 그리고 2025년 2월 5일자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대한 기록 인증 등본 송부 촉탁 신청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하셨고요. 2025년 2월 27일자로 국무총리실에 대한 기록 인증 등본 송부 촉탁 신청서를 제출하셨고, 2025년 2월 11일자로 검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대한 형사기록 인증 등본 송부 촉탁 신청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리고 2025년 2월 14일에 증인 신청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상 제출한 서면 맞으시죠? 예, 피청구인 측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면을 제출하셨습니다. 2월 25일, 1월 6일자로 답변서와 심리 진행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셨고, 1월 23일자로 구성명 요청서를 제출하셨고, 1월 31일자로 준비서면 및 증거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셨고, 2월 3일자로 증인 신청에 관한 의견서, 심리 진행에 관한 의견서 및 참고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2월 4일에 준비서면 2를 제출하셨고, 2월 10일 심리 진행에 관한 의견서 3을 제출하셨습니다. 2월 13일자로 심리 진행에 관한 의견서 4, 참고 자료, 준비서면 3 및 4를 제출하셨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양 당사자 측에서 제출하신 서면에 기재된 쟁점들에 관하여 앞서 소출 사실과 관련하여 모두의 진술하신 것 외에 추가로 더 진술하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구인 대리인. 준비한 PT 자료 그거는 나중에 끝날 때 하시면 종합적인 거죠, 그거.
그거는 이제 마무리할 때 하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낸 서류 말고 뭐 새로운 것도 다시 주장할 거가 또 추가 주장할 거 있느냐 그걸 여쭤보는 아닙니다. 겁니다. 예. 그건 없으신 거죠? 예. 그다음에 피청구인 쪽 대리인 예, 추가적인 자료 제출 없습니다. 예, 없으시고요. 예. 증거 체부 결정하겠습니다. 먼저 정인 신청에 관하여 청구인 측이 2월 13일 한동훈에 대한 정인 신청을 하셨습니다. 청구인 측이 신청한 정인은 2월 14일 도착한 국무총리실의 사실조회 해신 등에 비추어 반드시 필요한 정인이라 보기 어려워 재판부 평의를 거쳐 정인 신청을 기각합니다. 청구인 측의 사실조회 신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월 17일 검찰, 경찰, 서울중앙지방법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사실조회 신청을 했고 재판부가 채택하여 각 해신이 도착했습니다. 청구인 측은 2월 3일 국무총리실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했고 채택해서 2월 14일 회신이 도착했습니다. 2월 5일 검찰에 사실조회 신청을 했고 재판부 채택했는데 회신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이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금 뭐 내부의 논의를 통해서 예. 결과를 회신하겠다고 하고 아직 예, 도착한 예, 자료들은 다 도착한 보셨죠? 예, 예. 청구인 측의 인정등본 송부 촉탁을 보겠습니다. 2월 3일 검찰청, 경찰청,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형사합의 25부에 대한 송부 촉탁 신청하셨고요. 다 채택했고 2월 10일 검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2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신이 도착했습니다. 청구인 측은 2월 5일 경찰청 국수본에 기록 인정등본 송부 촉탁했고 채택해서 2월 12일 회신이 도착했습니다. 2월 7일 국무총리실에 대한 기록 인정등본 송부 촉탁했고 채택해서 2월 14일 회신이 도착했습니다. 2월 11일 검찰청 비상계엄 특수본에 대한 기록 인정등본 송부 촉탁했고 채택하여 2월 19일 회신이 도착했습니다. 도착한 회신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확인해봤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제출한 것이 2월 18일자 갑제 87호증 1부터 갑제 88호증의 8 예, 이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 피청구인 측에서는 이 갑 87호증 1부터 88호증 8까지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예, 인부는 어떻습니까? 예, 성립인정하고 입증 취지는 부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그렇게 정리하고 증거를 모두 채택하겠습니다. 다음 피청구인 측에서 2월 13일 제출한 증거는 번호가 밀려서 14 내지 16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청구인 측 인부하시겠습니까? 저희들도 성립인정하고 입증치를 부인하겠습니다. 예, 증거를 모두 채택하겠습니다. 이 증거들 채택된 증거들에 대해서 양측이 다 열람한 것으로 보이므로 양 당사자 측에서 양해하신다면 열람으로 대체할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근데 저희가 그 증거 서류 87, 88호증을 받긴 했는데 증거 목록은 받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증거가 그 서류는 받았는데 어떤 증거가 제출되었는지 87호증에 87호증, 88호증에 각 가지 번호 붙은 그 증거에 대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용현에 대한 공소장, 제1회 공판 준비일 조서, 제2회 공판 준비일 조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규홍에 대한 참고인 진술 조서, 박성자에 대한 참고인 진술 조서, 김수 의정관 같습니다. 행안부 참고인 진술 조서, 오영주에 대한 참고인 진술 조서, 송미령에 대한 참고인 진술 조서, 홍장원에 대한 참고인 진술 조서, 한덕수 본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 신문 조서, 본인에 대한 제2의 피의자 신문 조서 이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람은 하셨죠? 예, 열람을 했습니다. 예, 그걸로 증거 조사는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증거 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으시죠? 예, 증거 조사는 끝났고요. 이상 마지막으로 종합 의견, 최종 의견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구인 대리인이 종합 진술 해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인증등본 촉탁 신청을 한
그 서류들이 아직 검찰 측에서는 지금 하나도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검찰청요? 예, 그거는 예,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그거를 뭐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서 예, 예. 결론을 속행하기가 어려우니까 예. 그거는 이제 그 회신이 올 거 아니에요. 예, 예. 회신이 오면은 그거를 참고 자료로 참고 자료로. 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그 정리의 편의상 거기에다가 그냥 서증 번호는 좀 붙여주시고 예, 예. 서증 번호를 붙여서 참고 자료를 내주시면 저희가 예. 참고 자료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신 안 온 게 지금 몇 개 있죠. 대신 검찰 측에서는 지금 하나도 안 왔고요. 지금 보면 예. 2월 5일자로 예,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대해서 사실조회 신청했는데 예, 예. 이거 아직 회신이 안 그것도 안 왔고요. 왔고요. 예, 예. 그다음에 여기 경찰 경찰 쪽에다가 한 것도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다가 2월 3일자로 한 게 있는데 예, 예. 그것도 아직 회신 안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오늘이 지금 19일이잖아요. 19일인데 우리가 지금 보낸 게 지금 2월 5일, 2월 3일이어서 예. 이게 돌아올 것이냐도 회신을 해줄 것이냐도 상당히 의심스러운데 하여튼 혹시 회신이 오면 그거 참고 자료로 내주시면 저희가 그 참고를 해서 재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2월 5일 날 저희들이 그 검찰청에 그 사실조회 신청한 것은 사건 번호를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인증금 성무초과 신청을 하려고 원래 사실조회 신청을 했던 건데 지금 사건 그거는 번호도 안 알려주는 그런 예, 그런 아니 건가요? 사건들이 이제 계속 왔다 갔다 뭐 검찰에 네, 있다가 네, 네. 경찰로 이관됐다가 공수처 갔다 그래가지고 예. 사건 번호가 계속 바뀌고 있어서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실조회 신청을 했던 거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변론 종결 이후라도 예, 사건 번호가 오면 예. 그거 가지고 다시 송구촉탁 신청하시면 저희가 그러면 채택을 해주시는 채택해서 걸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제 하여튼 그냥 참고 자료로 왔다 갔다 하는 거가 되겠지만 예, 그건 예.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대리인 측에서 종합 의견 진술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처음에 연락받을 때 그 변론사 탄핵 소추사의 요지 발표 시간 한 30분 정도 준다고 그래가지고 하십시오. 예, 아니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법사위원장님 한 10분 정도 하시고 제가 이제 나머지 시간을 예. 발표하는 거는데 그 준비된 자료를 발표하는 그렇게 걸로 하십시오.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청구인 측 대리인 김주현 변호사입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 요지를 발표하는 걸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소추안의 의결 정족수 관련 부분이 계속 문제가 돼서 그 부분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안 되는데. 피청구인 측은 이 사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소추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가 제재기형 과반수의 찬성을 했기 때문에 부적법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대통령 및 헌법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할 때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등의 경우에 비해서 대통령의 경우에는 가중된 의결 정족수를 요구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둔 취지는 대통령이 국민에 의해서 직접 선출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피청구인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공무원이 아니고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임명한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로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되었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기본적인 지위는 국무총리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의결된 후에도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었을 뿐 대통령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권한 대행에게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가 인정될 여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제재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탄핵소추 사유 중에서 특검법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제2요구안을 의결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된 두 가지 특검법은 뭐 다들 아시지만 그 김건희 여사 영부인에 대한 관련된 사안이고, 또 하나는 최혜병 특검법은 대통령의 경로로 그 해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를 강압적으로 무마시켰다는 그런 의혹과 관련된 사안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모두 대통령 가족 그리고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사안을 그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국회는 김건희 특검법 3회 그리고 최혜병 특검법 3회 등 6번에 걸쳐서 특검법 의결을 한 바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때마다 반복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했고, 피청구인도 역시 매번 국무회의를 통해서 제2요구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러한 이 두 가지 특검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가족 또는 대통령 본인과 직접 관련된 사안이어서 직접적인 이해 충돌이 발생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공정성의 측면에서 그리고 이해 충돌 방지 측면에서 제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이를 행사한 것은 거부권 행사의 남용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이런 대통령의 거부권을 남용하는 것이 위헌적인 것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제지하기는커녕 국무회의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제2요구안을 의결함으로써 이 사안에 대해 이해충돌 방지의 외관을 만들어준 것이고, 이를 통해서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 행위를 조장하고 방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도록 보좌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위헌적인 비상계엄, 내란 행위를 묵인하고 방조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피청구인 측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그 피청구인이 계엄의 밤에 대통령의 호출을 받고 대통령실에 도착을 해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얘기를 듣고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다음에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주최해서 비상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는 의견을 대통령에게 피력했고 비상계엄을 만료하기 위해서 국무회의로 수립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그렇게 소집된 국무회의에 참석을 한 것은 소극적으로나마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받아들이면서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이었던 국무회의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조언을 해준 것이라고 볼 소지가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해제될 때까지 8시간 가까이 피청구인은 이를 제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후에도 비상계엄 선포 전과는 달리 비상계엄 해제의 안건을 심의할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국무원들이 다 모일 때까지 앉아서 기다리면서 결과적으로 비상계엄 해제가 지체되는데 일조를 한 것으로 충분히 볼 소지가 있습니다. 피청구인이 내란 행위에 어느 정도 가담했는지 여부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관련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형사 책임과는 변론으로 피청구인이 국무총리로서 내란 행위로 인해서 헌정 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을 수수방관하고 지켜보기만 하면서 내란 행위를 사실상 묵인하고 방조한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여당과의 공동 국정 운영을 선언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6일 국회에서 비상계엄에 대한 탄핵 소추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당 내에서조차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지겠다 하는 의원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렇게 여당 내에서조차 이탈표가 나타날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의 내란 가담자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해외 언론에서도 미국 행정부 고위 인사들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는 기사가 나오는 등 대통령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압박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발언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용산 관저로 가서 윤석열 대통령과 회동을 가졌고 그 다음 날인 12월 7일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전국 안정 방안을 여담에게 일임한다라는 선언을 했고 그날 오후 한동훈 대표가 총리 관저를 찾아가서 피청구인과 회동을 갖기도 했고요. 그런 와중에 대통령의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는 한동훈 대표의 발언이 또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8일 오전에 국민의힘 당사에서 한동훈 대표와 피청구인이 나란히 서서 차례로 공동선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공동선언문을 통해서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포함한 전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였다고 하면서 대통령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와 당이 국정을 책임 운영한다는 내용의 공동 국정 운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담화에 뒤이어서 피청구인은 여당과 지혜를 모아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한다라는 내용의 한동훈 대표의 담화 내용에 호응하는 취지의 담화를 발표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피청구인이 국무총리로서 여당과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전혀 근거가 없는 위헌적인 주장의 다름 아니라 할 것입니다. 더욱이 당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의결되기도 전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휘와 권한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동 국정 운영 구상은 위헌적인 발상에 기초한 것이고 헌법의 기본 원칙인 법치주의, 권력분리 원칙 등을 위반한 것임에 당원을 요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거부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설특검법에 의하면 국회에서 상설 특별검사 수사안이 의결된 경우 대통령은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에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지체 없이 의뢰하도록 되어 있고 이 규정은 강행 규정임에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12월 10일 국회에서 내란 행위의 징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요구안이 의결됐고 다음 날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은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후보 추천을 의뢰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추천 의뢰를 거부했고 12월 14일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로 권한 대행이 된 피청구인도 개정된 특검법 시행규칙에 여야 간의 위헌 위법의 논란이 있다는 이유로 특별검사 후보 추천 의뢰를 거부하였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개정된 규칙에 대해서 여야 간의 논란이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특별검사 후보 추천 의뢰를 거부한 것은 국회의 다수결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특별검사의 임명을 거부함으로써 내란 행위자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한 것에 다름 아니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헌법재판관 후보의 임명을 거부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를 임명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해서 다수의 헌법학자들은 이는 형식적인 임명권이며 대통령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헌법상 의무에 해당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2012 헌마 2 사건을 통해서 공석이 된 국회 선출 등의 헌법재판관들에 대하여 국회가 그 후임자 선출을 미루는 것은 자기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 내에서 국회가 공석이 된 헌법재판관을 선출하는 것은 헌법상 의무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가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함에 있어서 대통령이 새삼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심사하거나 검증을 실시할 아무런 이유나 근거가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및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국회는 2024년 10월 17일자로 임기 만료된 헌법재판관 3인의 후임자를 선출하면서 후보 추천을 둘러싼 여야 간의 의견으로 선출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가 마침내 12월 9일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민주당 2명, 국민의힘 1명 등 3명의 후보자 추천이 이루어졌고, 이렇게 추천된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개최되는 등 후임자 선출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그러한 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12월 24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서 임명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표명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가 12월 26일 헌법재판관 후보 3인의 선출을 의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임명을 여전히 거부했고, 다음 날인 12월 27일 국회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의원 192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2024년 10월 3일에 헌법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6인 체제가 지속되고 있었고, 이러한 6인 체제 하에서 헌법재판소에 계류된 다수의 헌법심판 사건 그리고 헌법소원 사건 등에 대한 심리와 결정이 과연 가능하냐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개시가 되었고, 이런 6인 체제에 대한 논란이 더욱 가중되었던 것입니다. 나아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고 그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함에 있어서 그러한 심리와 결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가치관과 헌법관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완전체 구성이 조속히 완료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공석이 된 국회 선출 재판관 후임의 임명을 거부한 것은 헌법상 자기 의무를 위반한 것이면 물론이고,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 후보들에 대한 적법한 결의를 무시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완전체 구성을 방해해서 헌법재판소의 무력화를 기도한 것이라 다름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 역시 내란 행위 가담자로서 수사를 받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위에서 공범의 징계 절차를 방해하는 등 공범들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헌법수호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에 의해서 2명의 재판관 임명이 이루어짐으로써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심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등 헌법재판소 본래의 기능이 정상화된 점에 비춰볼 때 피청구인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일체 거부한 것이 얼마나 위헌적인 행위였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피청구인의 헌법 위반의 중대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두 건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통해서 헌법 수호의 관점 그리고 국민의 신뢰의 관점에서 헌법 위반의 중대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본건의 경우는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한 탄핵심판 사건으로서 국무총리가 국민이 직접 선출한 공무원이 아니고, 또 대통령의 경우와는 달리 탄핵 소추 의결 요건도 가중 요건이 적용되지 않았던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중대성에 대한 판단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사건의 경우보다는 좀 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5가지 탄핵 사유를 순서대로 쭉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5가지 탄핵 사유 하나하나가 그 헌법 위반의 중대성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피청구인의 어떤 헌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아주 중대해서 피고인에 대한 파면이 정당화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헌법 위반의 중대성이 해악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피청구인을 파면한다라는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피청구인 측 대리인 종합 진술해 주십시오. 재판장님, 아까 서중에 관련해서 잠깐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재판장님이 저희가 준비 절차에서 관련 형사 기록 인증 등
근본 송부 촉탁을 증거 방법으로 채택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또 피청구인 측에서 서둘러 달라고 계속 증거 방법을 조속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는 뭐 즉시 신청을 했었는데, 다만 이제 다른 곳에서는 뭐 공수처라든가는 회신이 왔습니다마는 지금 주력으로 있는 곳은 사실은 검찰청에 있습니다. 근데 검찰청에서는 그걸 송부받고도 지금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검토를 해보겠다 뭐 이런 상황이어서 뭐 그 회신이 늦어지는 것이 저희의 무슨 귀책이나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아까 이것을 참고 변론이 지금 오늘 종결된다면 그것은 참고 자료로 제출되는 것인데, 저희는 이미 서중으로 채택할 것을 그거를 받아서 서중으로 제출할 것을 염두에다 두고 송부 촉탁 신청을 한 것인데, 참고 자료가 서중과 같다 혹은 증명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게 돌아오는 기간을 어느 정도 감안하셔서 좀 변론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피청구인 쪽 의원에게 말씀해 보시죠.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이 제출하는 서류 자체가 지금 탄핵소추 사유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심리를 지연하려는 의도 외에 다른 의도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그것은 재판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고 자료로 하시는 것은 모르겠는데, 그것을 증거자료 제출하기 위해서 또 언제 올지도 모르는 자료를 가지고 또 증거자료 제출하겠다 해서 심리를 속행한다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못한 주장이라 생각됩니다. 명백히 그것은 심리 지연 의도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제가 좀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지금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대해서 사실조회 신청한 게 2월 5일이었습니다. 오늘이 2월 19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대해서 그 기록 인증 등본 송부 촉탁한 게 2월 3일이었어요. 근데 오늘이 2월 19일인데 저희가 그쪽에다가 이거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2주, 3주 지났는데 그거 기다리겠다고 속행하는 건 좀 무익해 보이거든요.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데요.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검찰 피신 조서를 다 보내지 않았습니까? 지금 물어보니 대체적으로 같은 건인데, 국무위원들, 검찰 피신 조서나 참고인 조사 부분인데, 저도 그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대통령 탄핵 사건 건은 다 주면서 국무총리 탄핵 사건에는 주지 않는다. 그러면 누구는 어떤 건 주고 어떤 건 안 주고 그럴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재판관님들께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좀 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런 주장도 할 수 있고 저런 주장도 할 수 있는데, 거꾸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송부 촉탁 기록을 보낸 사람은 혐의가 뚜렷하기 때문에 보냈고, 보내주지 않은 사람은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매우 미약하기 때문에 보내줄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고요. 기본적으로 탄핵소추는 입증 책임을 국회에 지우고 있고, 국회에게는 탄핵소추 의결 전에 법사위 해부에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걸 포기하고 여기 들어왔을 때는 그에 따른 불이익도 감수해야지, 마냥 수사기관의 선의에 기대해서 탄핵소추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은 저로서는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의무감을 못 느낍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런 평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그 평의 결과에 따라 진행을 하겠습니다.
피청구인 대리인 진술하십시오. 네, 존경하는 재판관님, 피청구인은 대통령 탄핵소추 소추안 가결 후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13일 만에 탄핵되었습니다. 이는 헌정사상 최초의 권한대행이 탄핵이자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졸속 탄핵으로 먼저 이 사건 탄핵 집행 청구의 부적법을 주장합니다. 권한대행자에 대한 탄핵소추 대상 여부와 그 발의 및 의결 종족수는 모두 대행하는 직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의 경우 헌법 65조 제2항 본문이 아닌 그 단서에 따라 대통령 탄핵에 필요한 제적인 3분의 2 찬성의 가중정수 요건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피청구인 탄핵소추안은 이러한 가중정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탄핵 심판 청구는 헌법이 정한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 각하되어야 합니다. 가사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헌법 제65조항 본문에 규정된 일반 종족수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탄핵 사유는 아래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사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법리적으로 탄핵 사유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탄핵 심판 청구는 기각되어야 합니다. 첫째,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 제외와 관련해서 대통령 제외 요건은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당시 국무총리였던 피청구인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제외 요구권의 행사를 견제하거나 제지할 권한 및 의무가 없었으며 단지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총리 지위에서 국무회의 심의 등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제외 요구 과정을 수행했을 뿐입니다. 더욱이 제외 요구 대상에 대한 특권 법률안은 위헌 입법사항이 명백하였던 바 이는 국회의 재의결 과정에서도 그 위헌 입법성이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폐기되었습니다. 둘째,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에 관련하여 현지 전까지 밝혀진 바 여러 자료에 따르더라도 피청구인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등의 공무원 묵인 방조하지 않았음이 명백합니다. 오히려 피청구인은 비상계엄 선포 및 국무회에서 다른 국무위원들과 함께 비상계엄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표명했고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직후 신속히 국무회를 소집하여 본인이 직접 주재하는 가운데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하는 등 일관되게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했음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김용원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에 보면은 공소사실 내용에 대통령의 소집 지시를 받은 국무위원 등이 대통령실 5층 대적견실에 모이고 라고 기재하고 또 김영현은 국무총리 함독소를 거치지 않은 채 대통령에게 직접 비상계엄의 선포를 건의했고 라고 명백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꼭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의 공동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피청구인이 2024년 12월 8일자 담화하면 그 내용 자체만으로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동국정운영의 의도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음이 명확히 보여집니다. 피청구인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각자의 이름으로 독립적인 담화문을 발표했을 뿐이며 담화문 어디에도 대통령을 배제하거나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은 전혀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피청구인은 여당은 물론 야당 국회 그리고 국민 전체 협력을 두루 언급하며 국정 혼란 극복을 위한 범국가적 협력을 요청했을 뿐입니다. 넷째, 특검 후보자 추천 의혹에 관련하여 특검법 3조 1항은 후보자 추천 의뢰를 단지 지시 없이 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며 정당하거나 합리적이에 따른 지체는 허용된다는 점에서 볼 적에 피청구인은 2024년 11월에 개최된 추천위원회 구성규칙의 위헌 입법 논란을 관련하여 14일간 이를 검토했을 뿐이므로 이는 탄핵소가 되는 중대한 위헌 입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내란 혐의 수사는 원활히 진행되어 주요 수사 대상자의 구속 기소까지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사 지시나 범인 도주 위험도 전혀 없습니다. 다섯째,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련해서 헌법은 재판관 중 3인을 국회가 선출하도록 하면서 같은 도 2항에서 이 재판관 9명을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에게 헌법 적합한 전원에 대한 임명 권한을
부여한 것이지 국회 선출 후보자에 대한 임명 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닙니다. 헌법은 대통령의 임명 권한 행사 기한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특히 청구인은 2024년 12월 26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선출 절차를 완료한 후 불과 몇 시간 만에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는 바 이렇게 이처럼 짧은 기간 동안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헌법 위반이 될 수 없음을 자명합니다. 더욱이 피청구인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여야 간 실질적 합의의 필요성,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적에 국익과 헌법적 가치에 따른 임명을 일시적으로 보류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탄핵소추가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한 모두 탄핵소추 사유는 그 사실관계가 왜곡되었거나 법리적 근거가 없는 것이며 설령 피청구인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정당한 권한행사의 범위 내에 있었음이 명백합니다. 결국 이 사건 탄핵심판 청구는 헌법에 정한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모든 탄핵소추 사유는 그 사실관계가 왜곡되거나 법리적 근거가 결여된 것입니다. 이에 이 사건 탄핵은 마땅히 각각 또는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어울려 신속한 심리가 필요한 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청구인의 탄핵소추는 대통령 탄핵소추 사태 이후 국정을 안정시켜야 할 권한대행의 직무마저 정지시킴으로써 헌정사상 유례없는 이중의 공백 사태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는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수습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했을 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권한 행사에 심각한 공백을 야기하여 법 취지의 근거를 뒤흔드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헌재의 권한대행은 그 원직이 장관으로서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민주적 정당성의 국무총리에 비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제1야당의 행동을 고려할 때 현 권한대행을 비롯하여 그 지위를 승계하는 자들의 출퇴한에 의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현재 비상계엄 선포에서 탄핵에 이르기까지 전례 없는 정치적 혼란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점에서 헌법소의 최위보루인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의 심리결정을 신속하게 진행함으로써 무분별한 탄핵소추로 인한 국정 중단의 위험을 조속히 해소하고 대통령의 직무정지는 엄중한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이 흔들림 없는 법치국가라서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국내에 분명히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50여 년간 대한민국 무역통상의 정책의 중심에서 활약해 왔습니다. 피청구인의 경험과 지혜가 지금 이 순간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언론사의 보도 내용과 같이 국무위원들과 현 권한대행 역시도 피청구인이 신속히 복귀하여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에서 관세무역 전쟁에 대비해서 대응한다는 점에서 뜻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 간 외교가 어려운 현 시점에 하루빨리 피청구인을 직무에 복귀시켜 그 역량을 국가를 위해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 변론 준비 열차 이후 피청구인 탄핵 사건에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본 탄핵 사건의 신속 결정이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언론사를 비롯한 수많은 언론사들이 대미 통상의 대응의 필요성, 국정 불안정 해소, 법적 안정성 확보, 국제사회 신뢰도 문제 등을 들어 탄핵 사건에 대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무위원을 비롯한 여러 정부 주요 인사들 역시 본 탄핵 사건이 빨리 해결되어야 정부가 글로벌 관세 전쟁에 잘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헌법학자를 중심으로 학계에서도 본 탄핵 사건이 본질상 성결되어야 할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여 신속한 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탄핵 사건은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쟁점이 복잡하지 않아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도 충분히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조속히 선고기일을 지정해 주시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우라는 법 격언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심리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심리하면서 이념이나 정파의 구매됨이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정의로운 결정을 선고해 주십시오. 무엇이 정의인지 정의를 바로 세워 우리 앞에 닥친 혼란을 잠재우고 다시 우리나라가 정의로운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예. 아니 그
그건 제가 순서를 드리겠습니다. 예, 청구인 소추위원 최종 의견 진술하십시오. 피청구인 국무동지 한독수에 대해서 파면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피청구인 최종 의견 진술해 주십시오. 궁금한 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본인이 예.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님과 재판관님, 저는 오늘 대한민국 48대 국무총리이자 윤석열 정부의 29번째 탄핵 소추 대상으로 헌법재판소 재판정에 섰습니다. 먼저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그에 뒤이은 세 번째 현직 국가원수 탄핵 심판으로 인하여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이 느끼고 계신 고통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행정 각부를 통할하며 대통령님을 잘 보좌하여 어려운 대내외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자 하였으나 대통령님이 다른 선택을 하시도록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 마지막 소임이라 생각하였으나 저 또한 탄핵 소추되어 부득이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우리 국민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을 겪고 계신 것 자체에 대하여 제 일신의 영역을 떠나 진심으로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관 여러분, 국회는 5가지 사유로 저를 탄핵 소추하셨습니다. 우선 국회는 제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기에 앞서 국무총리로 일할 때 국회가 통과시킨 여러 법안에 대하여 국무회의를 통해 제2요구안을 심의하고 의결한 것이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안들은 모두 위헌 소지가 있었기에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할 행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헌정 질서의 기본 정신에도 도저히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국회가 제기한 내란 동조, 묵인, 방조 주장에 대하여 저는 대통령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였으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여당 대표와 함께 담화문을 발표한 것은 이번 사태의 여파로 대외 신인도가 흔들리거나 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와 여야가 협력하여 안정된 국정 운영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힌 것일 뿐 국회가 주장하시는 것처럼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또한 국회는 제가 권한대행이 되자마자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하셨습니다만 이는 국회의 요구에 즉시 따르는 쪽이 오히려 우리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론 분열을 심화시킬 우려가 컸습니다. 특정 성향 야당만으로 특검을 구성할 수 있도록 야당 단독으로 하위 법령을 고친 것을 두고 위헌 논란이 거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저로서는 과연 어떤 결정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며 국가 전체를 위하여 올바르고 이로운지 여러 의견을 듣고 숙고할 시간이 절실하였습니다. 이미 공수처, 경찰, 검찰, 국방부 등 여러 국가기관이 대규모 계엄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어 증거인멸이나 수사 지연 우려도 거의 없었습니다. 마지막 탄핵 사유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님 임명 문제였습니다.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를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점, 여야의 실질적 합의 없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우리 헌정사에 전례가 없다는 점을 깊이 고민하였습니다. 나라가 어렵고 국론이 분분할수록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도 오직 원칙과 가치 그리고 국민의 합의라는 점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여야의 합의를 여러 번 간곡히 요청하였고 여야가 합의하면 즉각 임명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만 국회는 탄핵 소추로 응답하셨습니다.
이는 제1신의 영역을 떠나 우리 국민과 헌정 질서 전체를 위하여 가슴 아픈 일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재판관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1인당 국민 소득이 300달러가 채 안 되던 1970년 공직에 입문하였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처럼 우리보다 10배, 20배 잘 사는 나라를 까마득하게 바라보며 언젠가 우리 국민도 선진국 국민이 누리는 풍요와 안정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염원하였습니다. 50년 가까이 국정의 최일선에서 밤낮 없이 일하며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지켜보고 기여한 것이 저의 기쁨이었습니다. 저에게 많은 기회를 주신 국민들께 마지막으로 봉사하고 싶어 두 번째 국무총리직을 받아들이고 혼신의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경제 기적과 문화 도약을 이룬 우리나라가 극단의 정치에 함몰되어 길지 않은 현대 민주주의 역사에서 벌써 세 번째 국가 원수 탄핵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무엇보다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한평생 국민을 섬긴 사람으로서 제게 남은 꿈은 단 한 가지, 하루빨리 불합리한 혐의를 벗고 국민께 약속드린 마지막 소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이제껏 경험한 수많은 난관보다 한층 거센 폭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와 정부가 지금까지와 크게 달라져야 합니다. 과거 우리 곁에는 언제나 진영의 유불리를 넘어 나라 전체를 볼 줄 아는 정치인, 정치로 풀 일을 정치로 풀어주시는 어른들이 계셨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가장 간절히 기다리는 것도 바로 그런 큰 정치의 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세계 질서가 재편될 때 정부가 적시에 대응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가 오래도록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제가 저희 자리로 서둘러 돌아가야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재판관 여러분, 극단의 정치는 국민 모두에게 막대한 비용을 지울 뿐 그 어떤 해답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이번 일을 통하여 뼈아프게 배우고 있습니다. 법치와 합의, 자제와 성찰, 합리와 효율이 정치와 정부, 나아가 사회 전체를 움직이는 작동 원리가 될 때 대한민국은 비로소 좌나 우로 가는 대신 위로 갈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진영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최선의 해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극단의 시대를 넘어 합리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헌재가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로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우리 법률 대리인께서 한 줄로 최종 변론한 걸로 하기에는 오늘 좀 들어보니 저도 좀 최종 하십시오. 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습니까? 하십시오. 피청구인께서는 여야 합의를 강조하시면서 실제로 특검 법안도 그리고 또 헌법재판관 임명도 여야 합의라는 헌법에 존재하지 않는 논리를 대고 있습니다. 비판받지 않는 영역이 진리라면 정책과 의견 주장은 항상 비판이 있을 수 있고 진영에 따라서 이익과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실제로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이고 따라서 가장 법치의 으뜸인 헌법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주장의 근거도 헌법적 근거에 기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야 합의라는 근거는 헌법 어느 조항에도 국회법 어느 조항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헌법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회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하라라는 그 규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말이 바로 여야 합의라는 핑계 근거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건희 특검법이나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도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그것이 통과되면 윤석열 정부 정권의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상설특검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지체 없이 임명하여야만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라는 존재하지 않는 법적 근거를 대는 것이 과연 헌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될 국무총리, 그것도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해야 될 언행인지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헌법에 규정된 제77조 전시나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지 않는 상황임에도 비상계엄을 했다 하여 대통령 윤석열을 헌법적 그 근거에 의해서 탄핵까지 한 대한민국입니다. 그 이후에 그런 혼란한 상황을 지혜롭게 수습해야 될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헌법적 근거 없는 여야 합의를 계속 주장한다는 것은 헌법기관의 하나인 일수돼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해야 될 주장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재판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하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헌법재판관은 6인 체제로 매우 불안정하게 국민들에게 불안감과 혼란을 가중시켰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불안전하지만 헌법재판소는 8인 체제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일으킨 일부 극렬 지지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지금도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8인 체제가 아니라 6인 체제였더라면 헌법재판소를 공격하는 그 강도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했을 것입니다. 이런 위험천만한 상황이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 자체가 대한민국을 매우 혼란에 빠뜨릴 위험천만한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수호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마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일을 본인 스스로 했다는 반성과 성찰은 오늘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어디에도, 국회법 어디에도, 다른 어느 법에도 국회가 여야 합의가 되어야만 국회에서 의결한 것을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의지를 헌법재판소에서 추상같이 국민 여러분들께 보여줄 것을 청구인으로서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탄핵 소추는 국회의 의결로 시작한 만큼 피청구인의 최종 의견으로 탄핵 심판을 마치는 것이 헌법과 법률의 정신입니다. 피청구인에게 최종 의견 진술 기회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신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더 드릴 말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